파친코 일부 고향. 부산 영도.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20세기로 넘어갈 무렵 늙은 어부와 아내는 가웻돈을 얻을 요량으로 화숙을 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영도라는 어촌에서 나고 자랐다. 항구 도시 부산 끄트머리에 있는 북 8km 정도의 작은 섬이었다. 혼인하여 사는 세월 동안 어부의 아내는 아들 셋을 낳았지만 몸이 가장 약한 큰아들 훈이만 살아남았다. 훈이는 윗입술이 세로로 갈라지고 한쪽 발이 뒤틀린 채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어깨가 떡 벌어졌고 몸짓이 다부졌으며 혈색이 좋았다. 어릴 적 온화하고 사려 깊던 성격은 청년이 돼서도 그대로였다. 훈이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습관적으로 갈라진 윗입술을 양손으로 가릴 때면 웃음을 띤 커다란 눈이 잘생긴 아버지와 꼭 닮아 보였다. 이마가 훤하고 눈썹이 먹처럼 진하며 바깥 일을 하는지라 늘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다. 훈이는 과묵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말솜씨가 좋지는 않았는데 느릿한 말투 때문에 어디가 좀 모자란 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1910년 훈이가 27살이 되던 해에 일제가 강제로 조선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았다.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억척같이 살아내는 촌사람들일 뿐인 어부와 아내는 나라를 빼앗긴 무능한 양반들과 부패와 위정자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집세가 다시 오르자 부부는 하숙인들을 더 받으려고 안방을 내주고 부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잤다. 부부가 30년 넘게 새들어 사는 목조가옥은 그리 넓지 않아 47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았다. 장지문을 들여 3칸짜리 집으로 만들고 비가 새는 초가지붕을 어부가 손수 붉은 황토기와로 바꾸어 놓았다. 부산에 있다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집주인에게만 좋은 일이었다. 아버지가 끝까지 고집해 훈이는 마을의 학교 선생에게 조선어와 일본어를 배웠다. 하숙집 장부를 기록하고 장에서 속지 않을 만큼 셈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훈이가 글을 익히고 셈을 할 수 있게 되자 부부는 훈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다 자란 훈이는 제 나이보다 2배는 많고 2다리가 멀쩡한 힘센 장정 못지않게 일을 잘했다. 다만 손재주가 좋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어도 빠르게 뛰거나 걷지는 못했다. 훈이네 부자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들로 마을에서 유명했다. 어부와 아내는 온전치 않은 몸으로 살아남은 아들을 영리하고 부지런 사람으로 키웠다. 본인들이 죽고 나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였다. 남편과 아내가 단 하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면 훈이는 바로 그 끊임없이 박동하는 심장이었다. 두 사람은 다른 자식들을 다 잃었다. 막내는 홍역으로 죽었고 반편이 갔던 둘째는 소에 받쳐 허망하게 죽었다. 노부부는 학교와 장에 갈 때 말고는 늘 어린 훈이를 집 근처에만 두었고 훈이는 마침내 청년이 돼서도 부모 일을 거들며 집에 머물러야 했다. 부부는 아들을 실망시키려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들을 사랑했기에 맹목적으로 애지중지하지는 않았다. 죽은 자식보다 응석받을 자식이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냐오냐 하며 키우지 않았다. 이 땅에 사는 다른 이들은 이렇게 분별 있는 부모를 둘 정도로 운이 좋지는 않았다. 적에게 약탈당하거나 큰 재해를 입은 나라에서 늘 그렇듯이 노인이나 과부, 고아 같은 약자는 식민지가 된 반도에서 더없이 절박한 형편이었다. 한 명이라도 더 먹일 수 있다면 보리밥 한 그릇에 하루 종일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천지였다. 1911년 봄, 훈이가 28살이 되었을 때 볼이 불그레한 중매쟁이가 훈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훈이 어머니는
중매쟁이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하숙인들이 앞방에서 자고 있어서 소리 죽여 말해야 했다. 늦은 아침녘 밤 늦게까지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온 하숙인들이 뒤늦게 따뜻한 저녁밥을 먹고 씻은 뒤에 잠자리에 든 참이었다. 훈이 어머니는 중매쟁이에게 시원한 보리차 한 사발을 따라주고 나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훈이 어머니는 중매쟁이가 무슨 일로 왔는지 짐작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훈이가 색시를 맞고 싶다는 뜻을 부모에게 비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괜찮은 집안에서 다리를 저는 언청이와 딸을 혼인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자식도 기영아로 태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훈이 어머니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들을 본 적이 없다. 마을 처녀들 대부분이 훈이를 피했고 훈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참고 견뎠다. 중매쟁이의 웃음꽝스럽고 작은 얼굴은 불그레하게 부어 있었다. 감정이 당기지 않은 검은 눈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중매쟁이는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조심했다. 목이 마른 양 입술을 핥았다. 훈이 어머니는 이 여자가 자신과 집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고 까다로운 눈으로 부엌 크기를 가늠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렇지만 중매쟁이는 훈이 어머니의 속내를 헤아리기 꽤 어려울 터였다. 훈이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일하며 그날 필요한 일을 해내는 조용한 여인이었다. 쓸데없는 수다를 떨 만한 여유도 없어서 장에도 잘 가지 않았다. 대신에 훈이를 보냈다. 중매쟁이가 말하는 동안 훈이 어머니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물을 썩둑 썰고 있는데도 움직임이 없는 묵직한 소나무 도마 같았다. 중매쟁이가 먼저 운을 뗐다. 훈이가 다리에 약한 문제가 있고 입술이 갈라졌어도 그만하면 썩 괜찮은 아들이다. 공부도 했고 황소 2마리 몫을 할 만큼 힘도 세다.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으니 댁은 참 복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중매쟁이는 자기 자식들 흉을 보았다. 아들들 중 누구 하나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장사에 발벗고 나서지도 않지만 뭐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다고 했다. 딸은 너무 일찍 혼인했고 심지어 멀리 떨어져 산다고 했다. 중매쟁이가 생각하기에 자식들이 다 혼인을 잘했는데 아들들이 게으른 게 문제였다. 훈이와 영 딴판이었다. 중매쟁이는 말을 마치고 나서 여전히 표정이 없는 구릿빛 피부의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혹시 관심 있는 기색이 있는지 살폈다. 훈이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날카로운 칼을 노련하게 다뤘다. 네모나게 썬 무 조각들이 하나같이 반듯했다. 하얀 무 조각들이 도마에 수북히 쌓이면 단번에 쓱 쓸어 함집하게 담았다.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훈이 어머니는 중매쟁이의 말에 대단히 열중하고 있었고 너무 긴장해서 몸이 떨리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이었다. 중매쟁이는 집에 들어서기 전에 집 주변을 쭉 돌아보면서 가정 형편을 헤아렸다. 살림이 제법 괜찮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더니 어느 모로 보나 맞는 말이었다. 텃밭에 심은 총각부들이 이른 봄비에 굵직하고 묵직하게 자라 진한 고동빛 흙에서도 쑥쑥 뽑아도 될 성 싶었다. 기다란 빨랫줄에 가지런히 걸린 대구와 오징어가 하늘하늘한 봄볕에 바싹 말라 있었다. 영도에서 나는 돌에 회반죽을 발라 변소 옆에 지은 깔끔한 우리 안에 흑돼지 3마리가 있었다. 뒷마당에 돌아다니는 암탉과 수탉을 세어보니 7마리나 됐다. 집안에 들어가니 살림이 펴지고 있는 기미가 더욱 역력했다. 부엌에는 튼튼한 선반 위에 밥그릇과 국그릇이 쌓여 있었고 하얀 통마늘과 붉은 고추타래가 나지간 석가래에 걸려 있었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소쿠리에는 갓캔 감자들이 수북히 담겨 있었다. 새까만 가마솥에서
보리와 기장이 익어가는 훈훈한 냄새가 작은 집에 퍼졌다. 중매쟁이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나라에서도 살림이 넉넉한 하숙집의 형편을 흡족했고 훈이도 건강한 색시를 맞을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진척시켰다. 신부감은 이 섬 반대편의 우거진 숲 너머에 살고 있었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소작농이었는데 총독부가 근래 벌인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주인이 땅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나마 짓던 농사마저 짓지 못하게 된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 호라비는 하필 딸만 줄줄이 넷을도 없고 아들이 없었다. 숲에서 뜯어온 나물이나 내다 팔 수 없는 생선 혹은 비슷한 처지인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끔 얻은 양식 말고는 끼니를 때울 것이 없었다. 이 점잖은 아버지는 딸들의 신랑감을 찾아달라고 중매쟁이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굶주리고 있는 마당이니 처녀들이 식량을 구걸하는 것보다는 아무하거나 혼이 나는 것이 나았다. 게다가 순결한 몸은 비쌌다. 훈이의 신부감인 양지는 딸 넷 중 막내였다. 양지는 너무 어려서 불평할 줄 몰랐고 제일 적게 먹기 때문에 떠넘기기가 가장 쉬웠다. 중매쟁이는 양진이 15살이고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순하고 여리다고 말했다. 당연히 지참금은 없심더. 양진이 아버지도 많이 바라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알 낳는 암탉 몇 마리하고 양진이네 언니들 줄 광목하고 식구들 겨울나게 작곡 6-7자루만 주면 될 깁니다. 중매쟁이는 신부집에 보낼 예물을 줄줄이 말해도 언짢아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점점 대담해졌다. 염소를 한 마리 줘도 괜찮지 예. 아니면 쪼맨한 돼지도 좋고 예. 그 집 식구들이 원체 가진 게 없어서 신부 몸값이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장신구까지 바라지는 않을 깁니다. 중매쟁이가 슬쩍 소리내어 웃었다. 훈이 어머니는 손목을 휙 젖혀 무에 굵은 소금을 뿌렸다. 훈이 어머니가 얼마나 집중해서 중매쟁이가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지 중매쟁이는 짐작도 못했다. 훈이 어머니는 아들의 색시를 데려오는 데 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내다 팔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상상과 기대에 놀라면서도 훈이 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한 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매쟁이도 바보가 아니었다. 지는 언제고 손자만 볼 수 있다면 뭐든 다 줄 깁니다. 중매쟁이가 하숙집 주인의 주름지고 햇볕에 탄 굴빛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패를 내놓았다. 손녀는 있는데 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들은 너무 울어 산다 아닙니까? 중매쟁이가 말을 계속했다. 우리 큰애 어릴 때 품에 안았던 게 기억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예. 정초에 갓 찐 떡처럼 하겠다 아닙니까? 따뜻한 반죽처럼 보들랍고 군침이 돌았어예. 한 입 깨물고 싶을 만치 이뻤지예. 이젠 덩치만큼 멍청입니다. 자랑을 늘어놓다 보니 민망해서 불평을 덧붙여야 할 것 같았다. 흔히 어머니가 마침내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중매쟁이가 오기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이 든 여인치고 손주를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흔히 어머니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를 꽉 물고 함지박을 들었다. 소금이 골고루 배어들게 함지박을 흔들었다. 그 애 얼굴이 괜찮심더. 얼굴 자국도 없고 예. 예절 바르고 지아비지랑 언니들 말도 잘 듣습니다. 그리 까맣지도 않고 예. 몸이 좀 쪼매해도 손하고 팔힘이 셉니다. 살은 좀 붙어야 하지만서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 집 식구들이 그간에 팍팍하게 지내서 예. 중매쟁이가 이 집에서는 그 여자아이가 먹고 싶을 만큼 먹을 수 있다는 듯 구석에 있는 감자 소쿠리를 보며 웃었다.
훈이 어머니는 함지박을 부뚜막에 올려놓고 손님을 돌아보았다. 우리 남편이랑 훈이 오면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염소나 돼지 사줄 돈은 없으예. 겨울 지낼 양식이랑 목화솜은 좀 보낼 수 있을 깁니다. 우선 물어봐야 돼. 신랑과 신부는 혼인날 만났다. 양진은 훈이 얼굴에 겁먹지 않았다. 양진의 마을에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셋이나 있었다. 양진은 그렇게 생긴 소와 돼지도 본 적이 있었다. 이웃에 사는 한 여자아이는 코와 갈라진 입술 사이에 딸기 같은 혹이 있어서 딸기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가 신랑감이 딸기와 비슷한 데다 한쪽 다리마저 절뚝인다고 말했을 때 양진은 울지 않았다. 아버지는 양진이 착한 딸이라고 칭찬했다. 훈이와 양진이 워낙 조용하게 혼례를 치린지라 훈이네 가족이 동네에 쑥떡을 돌리지 않았다면 인색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다. 하숙인들도 혼례 다음날 신부가 나타나 앞집밥을 차리자 깜짝 놀랐다. 양진은 임신했을 때 아이가 훈이처럼 기형일까봐 걱정했다. 첫 아이는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났지만 다리는 멀쩡했다. 훈이와 부모는 산파가 갓난아이를 보여주었을 때 속상해하지 않았다. 당신은 신랑? 훈이가 묻자 양진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진짜로 양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양진은 첫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아이의 입술 위에 집게손가락으로 덕 그리다가 입을 맞추었다. 양진은 그 누구도 자기 아기만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7주 만에 열병으로 죽었다. 두 번째 아이는 얼굴과 다리가 모두 멀쩡했지만 백일잔치도 하기 전에 설사와 열병으로 죽었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양진의 언니들은 젖이 잘 나오지 않는 탓이라며 무당한테 가보라고 충고했다. 훈이와 부모는 무당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양진은 세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약방에 가서 한약을 지어와 다려주었다. 양진은 갈색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신 후 큰돈을 쓰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진이 출산하고 나면 훈이는 산모의 몸조리에 좋은 미역국을 끓여주기 위해 장에 가서 질 좋은 미역을 사왔다. 아이가 죽은 후 매번 훈이는 따뜻하고 달달한 떡을 사와 양진에게 주었다. 먹어야 된대. 힘을 내야 할까 아이가. 혼례를 치르고 3년 후 훈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몇 달이 지나 훈이 어머니도 그 뒤를 따랐다. 양진의 시부모는 밥이나 옷을 가지고 양진에게 야박하게 군 적이 없었다. 대를 이을 건강한 손자를 낳지 못한다고 양진을 때리거나 구박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양진은 네 번째 아이이자 유일한 딸인 선자를 낳았다. 선자는 살아남았다. 선자가 3살이 되고서야 선자의 부모는 옆에 누워있는 작은 형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거듭 들여다보지 않고도 잘 수 있었다. 훈이는 딸에게 옥수수 껍질로 인형을 만들어 주었고 사탕을 사줄 돈을 모으려고 담배를 끊었다. 하숙인들이 훈이와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했지만 훈이는 늘 식구들과 셋이서 밥을 먹었다. 훈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했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딸이 바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었다. 선자는 잘 웃고 발랄했으며 평범하게 생긴 여자아이였으나 아버지의 눈에 선자는 누구보다 예뻐 보였다. 훈이는 선자의 완벽함이 경이로웠다. 세상에서 훈이만큼 딸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도 드물었다. 훈이는 자식을 웃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 같았다. 선자가 13살이 되던 해 겨울에 훈이가 결핵으로 조용히 죽었다. 양진과 선자는 장례를 치르면서 슬픔은 가누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과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다.